오늘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정치의 치밀한 음모, 숨막히는 긴장감,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운명의 역전이 담긴 고전적인 기록 속으로 깊이 빠져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대한 권력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 인간의 용기가 어떻게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보제죠. 오늘 우리는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모든 소스 자료와 상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분석해 볼 겁니다. 자, 그럼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고아 출신의 한 젊은 여성이 그 거대하고 위험천만한 제국의 권력 구조를 헤쳐나가며 치명적인 학살 음모를 막아냈을까요? 앞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과 장면들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록의 모든 세부 사항들은 마치 정교한 시계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첫 번째 장, 새로운 왕비의 탄생입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면서 생긴 거대한 권력 공백에서 시작됩니다. 이 공백의 무게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제국의 규모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무려 127개 지방입니다.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뻗어 있었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당시로서는 거의 알려진 세계의 절반을 통치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즉, 이 궁정 안에서 왕이 도장 하나 쾅 찍어서 내리는 조서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판돈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인 거죠. 왕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국 전체의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게 그냥 예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엄격한 시스템이었어요. 12대월 동안 모략과 향품으로 정결 예식을 거치는 그야말로 극도로 통제된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죠. 바로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 가문의 고아 에스더가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왕관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 개입돼요. 에스더의 사촌이자 보호자인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절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밝히지 말라고 지시했고 에스더는 이를 철저히 숨깁니다. 그리고 그 무렵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엿듣게 되고 에스더를 통해 왕의 목숨을 구하죠. 이 사건은 궁중일기에 다 기록되지만 이상하게도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소해 보이는 세부사항을 꼭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두 번째 장, 하만의 치명적인 음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왕이 하만이라는 인물을 최고 권력자로 승진시키면서 궁정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절대 권력을 쥔 하만은 모두에게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이를 거부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면서요. 여기서 하만의 반응을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권력자라면 그냥 모르드게 한 명을 벌하고 끝냈겠죠? 하지만 하만은 통제불능의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한 명을 죽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몰살시키겠다는 끔찍하고 조직적인 대학살을 기획해버립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만은 학살의 날짜를 정하기 위해 10일째 달에 부루, 즉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게 나온 날짜가 무려 11개월 뒤인 12째 달 13일이었죠. 하만은 왕에게 가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법을 안 지키는 불온한 민족이 있으니 쓸어버립시다. 게다가 엄청난 뇌물까지 약속하죠. 왕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줍니다. 결국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끔찍한 조서가 127개 전 지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세 번째 장, 그 유명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입니다. 도성은 발칵 뒤집히고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당장 왕에게 가서 민족을 구하라고 간청하죠. 그런데 에스더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법에는 부름받지 않고 왕의 안뜰에 들어가면 즉각 사형이라는 절대적인 규정이 있었어요. 유일한 예외는 왕이 기분이 좋아서 황금 지팡이를 내밀어주는 것뿐인데 에스더는 이미 30일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왕의 변덕 하나에 내 목숨을 걸고 당장 사형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모르드게가 에스터에게 던지는 경고를 아주 천천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대인은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문장은 정말 엄청난 무게감을 가집니다. 지금 네가 누리는 그 안락함과 권력이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끔찍한 위기를 막아내라고 주어진 책임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거대한 책임감 앞에서 에스더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3일 밤낮으로 금식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도 똑같이 금식한 뒤 법을 어기고 왕에게 가겠다고 선언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억압적인 제도 앞에서도 결코 숨지 않겠다는 한 인간의 엄청난 주체성과 용기가 폭발적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장, 드디어 흐름이 바뀝니다. 다행히 왕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에스더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줍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당장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대신 아주 치밀하게 왕과 하만을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2번 연속으로 초대하죠. 한편 첫 번째 잔치에 다녀와서 기고만장해진 하만은 밖에서 또다시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아침 그를 매달아 버리겠다고 50규빗짜리 교수대를 세워요. 여러분, 50규빗이면 약 23m인데 요즘 아파트 7, 8층 높이입니다. 고작 사람 한 명 매달자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장치를 만들 만큼 그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문학적으로 가장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하필 왕이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읽다가 과거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암살을 막아준 기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포상을 안 했다는 걸 깨달은 왕은 마침 밖에 있던 하만을 불러 묻습니다. 내가 정말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좋겠느냐? 하만은 그게 당연히 자기인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 시내를 행진하게 하자고 제안하죠. 그 결과는요? 왕은 하만에게 당장 그 모든 것을 너의 최악의 원수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직접 해주라고 명령합니다. 완벽한 굴욕이자 역전의 신호탄이었죠. 5번째 장, 정의와 구원의 순간입니다. 영혼까지 탈린 하만은 곧바로 에스터의 2번째 잔치로 불려갑니다. 왕이 다시 소원을 묻자 드디어 에스터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내 생명을 구해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다 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하며 감히 그런 짓을 꾸민 자가 누구냐고 묻자 에스더는 두려움 없이 하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선포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극도로 분노한 왕이 밖으로 나간 사이 하만은 에스터의 침상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데 돌아온 왕은 이걸 보고 오히려 왕비마저 겁탈하려 한다고 오해해버립니다. 그때 한 내시가 결정적인 제보를 하죠. 저기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둔 23m짜리 거대한 교수대가 있는데요. 왕은 지체 없이 하만을 자기가 만든 바로 그 교수대에 매달라라고 명령합니다. 악인이 파놓은 함정에 본인이 빠지는 완벽한 정의의 실현이었죠. 자, 하만은 죽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왕의 반지로 찍어낸 조서를 절대 취소할 수 없다는 극도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한 번 전송된 블록체인 기록처럼 삭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주 새로운 전략을 짭니다. 취소가 안 된다면 맞대응하는 새로운 조서를 쓰는 거죠. 유대인들이 12월 13일에 합법적으로 무장해서 공격자들로부터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승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조서가 제국 전역으로 긴급히 퍼져나갑니다. 마지막 6번째 장,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불임절의 기원이 되었는지 볼까요? 마침내 운명의 12째 달 아달월 13일, 유대인들은 제국 전역에서 새 조서를 근거로 방어권을 행사해 대승을 거둡니다. 철저히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기에 노략물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죠. 완벽한 몰살의 날이 기적적인 승리와 구원의 날로 뒤바뀐 겁니다. 에스터와 모르드게는 이를 기념해 매년 이틀을 기쁨으로 잔치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명절로 지정합니다. 이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하만이 학살 날짜를 정하려고 무심코 던졌던 제비뽑기, 즉 부르라는 단어에서 따온 이름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상징성을 가집니다. 가장 끔찍했던 대학살의 도구 이름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존과 역전의 기쁨을 상징하는 축제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거니까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이 사건은 모든 세대에 걸쳐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아주 깊게 새겨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의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뜯어봤는데요. 이 기록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억압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목소리를 냈던 에스더의 선택이 제국 전체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용기 있는 선택을 앞두고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있는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오늘 해설이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통찰을 안겨드렸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